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 이렇게 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설명 필요 없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 동시대를 다 살아왔고 또 한반도 평화 통일 그걸 우리가 지향했었는데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하신 분 계시는데 사실 통일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시효가 지나갔어요. 저도 그걸 동지들하고 동료들 대화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보다 그냥 화해, 평화 공존 바꾸면 좋겠다. 뭐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북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또 현 상태를 이제 적대국가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마음 들 때 처음에 이거 제2의 국시다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또 현실이니까 또 그걸 껴낼 수밖에 없겠죠. 그걸 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북의 처지에서 그분들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치, 경제, 국제적 상황을 또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도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부사님한테, 우리 대장님한테 제목을 받은 다음에 뭐 하신 얘기인데 조금 민중교육론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7, 80년대 때 브라질의 유명한 민중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레가 쓴 민중교육론. 브라질이 대단히 큰 나라인데 그분이 민족이 깨어나야 된다를 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진단, 처방, 실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요. 이 세상을 잘 바라보자. 우리 현실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바라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처방을 하자. 바른 처방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해도 환자가 약을 먹지 않거나 또 수술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해당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저희들이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실천의 주역들이시죠. 그런 내용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우리 한반도 역사 그런 내용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짚어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뭐 진단의 의미가 되겠죠. 16쪽 이하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쉽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현실 진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북 분단의 상황이 바로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분단을 얘기했는데 서재성 교수, 동경대학교의 서재성 교수는 삼중의 의미로서 설명을 했어요. 조금 하나 더 덧붙였는데 이게 1920세기에 들어가지고 미소 냉전 분단 시대 때 아픈 여전히 근데 중국으로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국가를 통해서 세계가 냉전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엄연한 1940년, 50년대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실시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아픔의 상처 이런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고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또 중국과 또 이제 베트남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도 치르면서 남과 북이 적대적 싸움을 했어요. 1945년부터 53년 이르기까지 그런 시의 민족 상전의 아픔 이 3중의 분단 구조를 우리가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뭐 중국과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데 제가 1991년도에 뉴욕 메릴랜드 대학교 학예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미래의 학자가 문화의 이동 과정, 전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옛날 시대 때 뭐 바빌론, 이집트 또는 중국의 황한 문명 이 초기의 이 문화 형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또 로마 시대 문화 또 유럽의 문화 그리고 19세기 마지막 20세기 미국 중심으로 문화가 옮겨갔는데 이 미국 중심 문화는 필연적으로 중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미래학자가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미국이에요. 저렇게 그러구나. 그러면서 중국은 더군다나 전 세계 화교가 흩어져 있으니까 저절로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남미로 옮겨간다. 남미로 간다. 남미 다음에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이 문화의 전이 과정을 제가 여러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는 어쨌든지 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조로 양대 구조로 지금 지수가 바뀌고 있고 미국은 다 아시는 대로 지금 하강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지난번 조지아주에서 우리 일꾼들 155명인가 그분들 참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 아마 5천만 국민 모두가 이렇게 아프셨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미국의 명확한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해석할 때 우리 안에 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조금 덜 깨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게 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한 교훈이 아니었을까. 조지아주의 사건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환상과 착각을 깨야 된다라는 명확한 현실 교육이 되겠죠 이제. 근데 그렇게 그 후에 한국을 방문해 왔던 그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는 진짜 금관을 선물했어요. 금관.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몰래 이렇게 쏟대는 거예요. 지금 백악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금관 받은 게 또 조롱감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성서적 관점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환대하면서 더 큰 교육을 주는 이러한 식의 성숙함 이게 또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원리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의 대통령들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뭐 다 비슷비슷한 정치겠습니다만 오바마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체로 민주당을 더 선호했었는데 얘기를 들여다보면 민주당 때 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바마의 경우에 뭐 재균형 정책이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흑인 가족 출신이니까 좀 희망 가졌는데 냉혹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아무런 진리는 없었어요. 아주 냉철한 접근.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 또 부통령과 대통령과 되신 분이었지만 가치 외교를 설정하면서 역시 또 북한과의 관계는 냉혹하게 접근했었고 이 트럼프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임기 때는 우리가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트럼프 같은 분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 중에. 아니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면 좀 좋겠다 그런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이기에 와서는 또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변해가지고 불안한 거죠 이제. 근데 북은 아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나름대로 잘 요리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련과의 러시아와의 가까운 그러한 관계 때문에 북의 외교적
정책이 상당히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결정적인 시기를 지금 갖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1951년에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담화조약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게 남북 분단 그리고 일본이 제기할 수 있는 또 일본의 죄가를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또 아픔의 독도 문제도 거기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사실상 냉전 체제 강화의 방법밖에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어지면서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책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의 갈등만 또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유교가 일어나곤 하니까 당사국인 그 당시 소련이나 북 이런 데는 참석도 하지 못한 채 일본이 유리하게 그 조약이 맺어진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업으로 안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대만 문제 때문에 잘 요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국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근데 강남희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우리 한반도 이른바 한반도라는 표현도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쓸 수밖에 없죠. 이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에서 볼 때, 중국 대륙 쪽에서 볼 때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필요하고, 또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일본을 겨누는 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대륙과 또 일본, 섬나라 중간에서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그렇게 박만일 교수님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하여간 한때 옛날에 해양 쪽으로 나갔듯이 대륙도 중요하지만 해양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 강의 들으면서 역사학도로서의 아주 개방적인 그런 시각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진찰 이렇게 하고 나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이 부분을 원죄처럼 그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이것의 가장 큰 지금 2차적으로 미국에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에다 그 문제를 제기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분단의 극복 과정과 일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보, 또 보수 그런 단어를 쓰고, 사실 저는 보수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보수가 없어요. 제가 한수경이라는 그 스위스 유명한 신학자 3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가톨릭에서는 가장 진취적인 신학자예요. 그리고 늘 그 바티칸 교황청을 비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제도를 세우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 때는 어떻게 사제가 이런 분이 계신가 놀랐었는데, 그분이 1979년에 한국에 방문 오셨어요. 특강을 하는데 가톨릭에서 장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거부하는 신학자니까 서강대학도 안 빌려주고, 다가선 가톨릭 대학도 안 빌려주고, 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부이 전동에 있을 때 성당이 조그만데, 이런 공간이 한 대다섯 배 되는 아주 한 몇 명 들어간 조그만 성당인데, 거기서 강의를 하자고 정의한모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하죠 그랬는데, 세계적인 석학을 조그만 자리에서 모시려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동 본당
교육국장을 찾아갔어요. 나중에 주교가 됐는데 다모임 주교인데 그 국장한테 제가 이분을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강의하겠다. 만일에 명동 강의장을 안 빌려주면 목사님들이 이분을 모셔간다. 이분은 교회 일치운동의 대표자거든요. 그러면 가톨릭 사제가 개신교 지금 기독교관에 가서 또는 뭐 예배에 가서 그 창피하지 않냐. 제가 이러고 나 조금 압력을 가했더니 마지못해서 이제 명동 문화관을 빌렸어요. 김선 주교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리고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1,500명 청직이 왔는데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강의가 나뭐 특별한 신학자 아닙니다. 성경이 뭐 특별한 문서입니까?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신학자들은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우리 소박한 마음으로 하자 하면서 1시간 반 강의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뜨겁게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모시면 숙소로 모시다 그랬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죠. 제가 평신부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신부님께 그랬어요. 신부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신부님은 정말 가톨릭의 진보적인 신학자이신데 저는 가톨릭 사적에서 보수적 사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로 꼰세를 봐도 우리 이제 보수예요. 콘서버터. 근데 신부님은 바로 프로그레시스트다. 진보적입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나 보수주의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이 어떻게 보수주의자예요? 그랬더니 보수란 말이 뭐냐? 보수가 컨서브 보존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뭘 보존하고 지키냐? 나는 신앙에 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진보주의자다. 보수와 진보는 한 짝이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보수라고 기자들한테 항상 얘기해도 그건 안 쓰는 거예요. 기자들은 한 줄도. 그리고 실제로 저 보수주의자예요. 같은 신부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근데 저는 좀 활동 좀 했다고 언론은 다 진보야. 진보. 함세웅 진보주의자라고. 저 진보주의자 아니에요. 저 보수주의자거든요. 근데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은 자기 민족의 가치 역사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은 보수가 아니고 수국골통. 옛날 거 나중에 수국골통인데 이거를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수가 어떻게 미국 국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일본 국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반민족이거든. 반민족.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가치관이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내용들 제가 바로 이 김대중 정말 도서관에서 대통령님 살아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 특강을 했어요. 제가 요 앞에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다 외국 학자들 오셔서 김대중 대통령 예찬하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토론할 때 그랬어요. 그냥 토론자는 악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악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창점 모든 걸 다 전제를 하고 나서 87년에 유람적 이후에 양기푼열 이 부분 어떻게 성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 아니 개인이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서 우리가 수십만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통령 혼자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도서관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비판했더니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대요. 함세웅 님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막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나 들으시더니 괜찮아 그냥 종교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시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그릇이 큰 분이구나. 다른 분 같으면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근데 그런 식의 포용력. 또 김대중 대통령이 찍고 나실 때 이문영 교수님이 전 찾아오시니 그때 김정필 씨하고 이제 같이 정치하셨잖아요. 비판하자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CRS에 글을 쓰라고 저러고.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했더니 이문영 교수님이 자꾸만 해댄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좀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 동료들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마 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73년에 연희동 성당 보좌할 때 김대중 대통령 이들 납치당해 오실 때 제가 여기 다니면서 동성체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감옥도 같이 갔잖아요. 그런 끈끈한 관계 때문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고 살아남은 동교동계는 없어요. 김상현 의원 보셨잖아요. 이제 제가 신부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런 말씀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냥 일관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 조금 비판했습니다만 임기 끝나고 나셔서 이 댁에 오셨을 때 여러 차례 이제 뵀는데 그때 이제 이게 투석하셨잖아요. 한 일에 3번 정도씩. 근데 그렇게 아프신 몸에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남북의 일차 화해, 평화 공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끼고 배운 거는 제가 사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듯이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통령 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존재 이유는 남북의 일차 화해, 평화 공존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제가 배우면서 어딜 가시든지 중국 가셔도 늘 남북 문제 이것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되새기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속에 모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이제. 근데 진보와 보수에 대한 다른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이런 용어보다는 민족, 자주, 평화, 상호 존중 이런 단어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남북 정치인들은 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제 뭐 독재자들도 말할 때는 뭐 자유, 평화, 뭐 공사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1년에 아주 이른바 7.4 공동성명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다 남쪽의 박정희는 유신 체제 준비를 위한 전 단계 한 수수였어요. 또 북의 김일성 이제 뭐죠 수사하나 그 대표하고 그분은 주석은 또 이제 주석 중심에 1인 체제로 가는 그런 식의 전 단계. 왜냐하면 그때 중국과 미국이 국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기를 느낀 남과 북의 정치인들이 묘수를 쓴 거예요. 묘수, 서로. 각자 자기의 정책 이익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 7.4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4 공동성명의 정신, 문자는 아름다우니까 문자 정신은 지켜라. 이렇게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의 단독 결정이었고 또 정권 유지 강화의 목적이었고 외세 의존적이었고 민중보수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와 방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7.4 공동성명의 한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문자에는 우리가 또 껴안아야 되겠죠. 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위기를 느낀 국제정책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몰린 상황 속에서 이룩된 정치적인 하나의 산물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겸허하게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쭉 정치적인 변화 과정이 있었다가 1991년 남북 공동합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되겠죠. 저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다 비판하는
대통령의 아드님이 이번에 중국 대사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과 부인은 광주에 가셔서 여러 차례 이제 숙제도 하고 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듣고 확인해서 저도 가서 그분들의 좋은 뜻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이번에 노재현 그 아드님 중국대사로 발령받으신 분이 민족문제연구소 제가 거기 일하고 있는 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일 투쟁의 역사라든지 또 독재 잔재 현상 다 보고 우리 구성원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런데 가시기 전에 중국 가기 전에 이번에 아버님 미사 저기 통일동산에 모셨는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아무도 모르죠 이제 가족들끼리 나가서 제가 미사를 소원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가족이 다 세를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 아드님이 숙지하고 부인도 숙지하고 또 나름대로 북방 정책을 통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남북의 물꼬를 튼 그러한 식의 공부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화해 쪽으로 저도 이제 방향을 좀 잡은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그 전에 한 말씀. 저 김영삼 대통령을 제가 무섭게 비판을 했어요. 삼당학당서부터. 작년에 제가 부산에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특강 가서 부산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에 이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줬던 그 비서 중에 한 분 박문수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셨고 또 김상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하시면서도 정치 얘기를 안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조사를 받는데 첫 번째 조사 받자마자 막 때리면서 모여주면서 성지도 안 나간 놈이 뭘 하냐고 막 모여주더래요. 그 말이 상처점을 와서 본인이 군대를 안 나가셨대요. 그때 모욕당하면서 나는 절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시더라도 공직에 안 나가겠다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을 안 가셨대요. 정말. 그 뒤에서는 자기 사업하면서 정치인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1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 안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되셨잖아요. 92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하고 영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간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으면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 비슷하게 가면서 공부하러 가시는 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국 대사 얼른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 영국 대사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영국 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잘 보여드려라. 또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래서 몇 년 계신 다음에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제가 반성을 했어요. 내가 김영삼 대통령 무조건 비판으로 무섭게만 했는데 회장님 말씀인데 그 일리가 있네요. 역사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뒤부터 제가 부산에 가서 1시간 반 여러 강의 하다가 이 예를 했는데 그 내일신문에서 다른 강의는 하나도 안 쓰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 한수영이가 이게 뭐 요것도 아마 딱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한계도 있었지만 그냥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필 씨와 합해서 대통령이 되셨다. 역사적인 사건을 냉철하게 경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제가 이렇게 함께 대화로 남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쨌든지 노태우 정부의 국방정책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문장으로는 훌륭한데 아직 실현 안 되고 있는데 대체로 그거를 지금 다 사문화가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살리면서 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남북 공동선언 아주 감격의 내용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2000년에. 근데 그때 그 의료 대란 때문에 의학 분업 사태 때문에 그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어쨌든지 6.15 남북 공동의 선언.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점은 그걸 그대로 즉시 이었으면 좋았는데 대북 송금 조사하느라고 4년을 그냥 호송세월했어요. 날년에 10월 4일에 북을 방문하셨는데 임기 말에 했으니까 효과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 그다음 김대중 비자금 조사하면서 했던 이 부분은 잔뼈 아픈 실책이다. 이렇게 늘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 윤석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거쳐서 이제 윤석열 시대까지 계속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내용들, 저희들 다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함께 성공을 바랬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또 정권 차원의 한계도 있고 그걸 알았어요. 북은 백천도 올라가고 평양 시민 몇십만 앞에서 강연하셨잖아요. 정말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식의 사건이었는데 그때 북은 기대가 많았었다는 거죠. 야, 뭐가 오는구나. 근데 미국에 물론 제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제대로 응답을 못했어요. 그 개성 본부 다 파괴가 되고 완전히 이제 남과 단절의 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거 아픈 역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보다는 그냥 함께 하셨던 분들 그런 한계 우리가 뼈아프게 성찰하면서 어떻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 근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의 냉전 체제에 그것이 늘 우리들의 호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관계가 너무 종속적이에요. 어디 뭐 군사작전권도 없는 나라 이게 뭐 아직 나라는 문제입니까? 남북 관계 악화에 들어가고 있고 또 힘에 의한 군사훈련을 강조하게 되는 이러한 식의 내용들 우리들의 명확한 정책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윤석열 시대에서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애쓰면서 밤을 끊어 하나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은 또 우리 교포 중에 일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북을 다니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특히 불교 쪽에서 북과의 대화를 아주 활발하게 또 모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가톨릭도 일제 대화의 끈이 다 이렇게 막혔는데 그런 일본 통일을 통해서 국가 대화의 길을 찾을 수 없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과 실천 우리들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인데 사실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평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평화가 있었을 때가 역사상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100년이 한 5년, 10년. 그리고 5년, 10년도 평화 시기가 아니라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이제. 평화는 참 어떤 이상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의
비참함을 뉴스 보면서 6.25 때 저희들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만 팔레스틴의 상황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현장이라는 것인데 이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조들이 나치 히틀러 때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약자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또 폭력을 휘두르는 주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들 또 막 추방하려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끔찍끔찍한 상황 속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평화를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성서학자 시부님과 대화로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저희들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셨어요. 희생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평화의 지름길이다. 이게 이제 성서의 핵심인데 순교자들, 순교선자들, 우리 억울한 모든 희생자들, 선조들, 동지들 마음속에 보시면서 그러한 열매를 갖기보다는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 자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남북의 일치를 노력하는 그 자세, 우리 순교선자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과 싸웠던 그 항일수전 정신으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신이 바로 평화를 이룩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합니다. 이제. 남북 분단 체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저도 아픈 마음입니다만 남북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 제가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북의 종교인들을 만나서 통일하면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이 통일보다 평화 공존이 어떻게 쓰냐 했더니 한 4년 전에 그분이 좋다. 평화 공존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남과 북은 다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고 북은 일본과 미국과의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 맺듯이 북도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맺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북과 일본, 미국과 일본은 안 지켜준 것이죠. 이제. 북은 그러면서 외롭게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그걸 가능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북이 일본과 미국과 수교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유엔에 가입한 아주 구체적인 국제국가로서 국제적인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았고 또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옛날에 고구려시대 백제 보면 다 그게 우리 역사지 뭐 신라의 선택하고 백제 뭐 고구려 배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 선조의 역사예요. 그 삼국시대 때 그것이 지금 이국시대, 남북 이국시대를 또 분단되었구나. 그럼 또 50년, 100년,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남북이 분단되었었지만 다 같은 선조로 우리의 삶을 역사에서 공부하고 껴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송주일 교수가 늘 말씀하셨던 내재적 접근 저는 그 아름다운 표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 이겁니다. 이웃과 내가 하나다 이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두 개죠. 하나일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다. 그게 내적인 일치다. 그게 남과 북이 이웃과 이민족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이 분단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문희정 목사님 말씀 나왔습니다만 문 목사님이 북에 갔다 오셔서 외치셨던 말, 어머님께서 했던 말씀 통일은
다 됐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묵시업적인 성서적 표현입니다. 이제 그냥 미래를 앞당겨라. 성숙한 신앙은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미래를